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힐링이 되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뉴스 이런 걸 전해 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온 신문을 혹시 좋은 거 있나 하고서 두 개, 제가 신문 두 개 구독하잖아요.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 그리고 진보를 대표하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아무리 이렇게 여러 면을, 수십 면을 둘러보아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으면 참 행복하겠다. 긍정 정보가 되겠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날도 있네요. 그 대신 이제 일면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그 정치 진영에서 지금 치열한 논전 내지는 뭐 투쟁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왔네요. 한 신문에서는 현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에 2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그 200만 명은커녕 15만 명이나 될까 말까 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뭐 정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 하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어차피 이게 정치라든가 종교 얘기를 하면 편가르기가 되고 어느 한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토론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반대쪽으로 오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한 한 양쪽을 균형 잡아서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도 사람의 일이니까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것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어떨 것인가, 이제 이런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깊이 보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건 간에 지금 신문에는 그런 그 좋은 얘기가 없고, 좋은 얘기 딱 하나, 그래도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구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류현진 선수가 자책점을 최저를 기록해가지고 뉴스가 났습니다. 이것이 좋은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긍정적이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뉴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긍정 정보, 행복한 이야기, 힐링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먼저 찾아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우면 이번에는 이제 그 고전 내지는 제가 읽은 책 이런 데서도 또 찾아보자. 또 아니면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찾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라도 또는 뭐 지금쯤이라도 그렇게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책, 제가 읽은 책에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떠올린 딱 생각이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에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은 제가 이제 문학을 1980년도에 수필가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수필가가 이제 피천득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또 교분도 있고, 또 이분에 관한 책을 제가 펴낸 적이 있고, 또 지금 책이 곧 나올 예정으로 한 권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문학적으로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도 교분이 있는 그러한 분이죠. 우리나라 수필을 대표하고 제 사이트에 보면 그분에 대한 이제 수필이라는 수필 또는 인연이라고 하는 대표 수필에 대한 저의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수필, 원고용지로 7장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좀 더 긴 수필은 1시간 반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7장짜리 수필을 1시간 이야기할 정도면은 저도 제법 디테일하죠. 어저께인가요? 노래 한 소절, 다시 한 번 한 소절 가지고 30분 배웠다는데, 저는 이제 그분은 음악 전문가니까 음악에 대해서 그렇고, 저는 문학 전문가니까 문학에 대해서 글 하나하나를 또 그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면 굉장히 또 할 말이 많아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저는 또 이제 10분, 20분 또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러한 분이 저의 그
사숙이라고 그러죠. 사숙. 스스로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 그분이 저를 제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스스로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 이제 피천득 선생님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문학인, 특히 글을 어떻게 깔끔하고 간결하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이제 송가인님하고 김연자님을 비교해서 김연자님은 화려하고 풍부하고 송가인님은 그 단아하고 간결하다 그랬는데, 이제 문장도 그래요. 글도 화려 풍부하게 쓰는 문체가 있고, 이른바 만연체라고 해서 쫙 늘어지게 하면서 풍성하게 쓰는 글이 있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간결하게 쓰는 글이 있는데, 피천득 선생님은 당연히 간결체의 대표자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글 쓰는 법, 특히 문장 쓰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가르침을, 그분이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분석하면서 가르침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수필가가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동화 작가로도 데뷔하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한편으로 이제 이분의 수필이 좋은 문장이다, 이거 말고도 이 수필에 담겨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철학들. 이런 것들이 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복 앤드 힐링이라고 하는 이 코너하고 딱 맞아요, 사실은. 이분이 작고 작지만 그 일상사 속에서 우리가 금싸라기처럼 찾아낼 수 있는 작은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민감하시고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제 일상사 속에서 이제 수필 소재를 삼으시고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분을 일상의 성인, 성자 그랬어요. 일상생활의 성인이다 이런데,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무거워가지고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일상생활을 그렇게 아주 정교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오늘 같은 날 딱 맞는 게 생각이 딱 나는 게 있어요. 이분의 글 중에 제가 외거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게 많은데 오늘은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춘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요즘은 신춘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새 봄이라는 건데 새 신자 봄춘자예요. 신춘은 아주 저희보다 한 세대도 아니고 한 두 세대쯤 윗분들은 새봄이라고 안 하고 거의 신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는 분이지만은 그 세대치고는 그런 한자어를 거의 안 쓰세요. 거의 순우리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분 수필은 지금 읽어도 50년 전, 60년 전에 썼는데 지금 읽어도 오늘 쓴 것 같이 생생한 맛을 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수필에는 새봄이라고 안 하고 신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봄이라는 수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을 또 한번 써야 되니까 이번에 또 봄 할 수도 없고 새봄 이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신춘 문예 하듯이 신춘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원고 청탁, 원고를 부탁하는 쪽에서 신춘에 붙여서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수필을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춘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제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다 생략하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이 선생님이 80년도에 낸 수필집, 이렇게 돼서 금아문선이라고 해서 이제 수필집을 내고 똑같은 체제로 금아 씻어내고 시집을 짝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서명을 받은 것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앞에 김정빈 씨, 피천득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인데 그 당시는 이제 세로 쓰기 하던 시절이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글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지금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는 생략하고 뒤에 이 부분을 읽을 거예요.
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성격 파산자들이라 하여 또는 신문 3면에는 무서운 사건들이 실린다 하여 나는 너무 상심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는 일면 이야기를 했죠.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3면, 사회면에 무서운 이야기 많잖아요. 최근에도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죽인 아주 무서운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우리들의 대부분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안목이죠. 강력한 사회면의 나쁜 기사, 좋은 기사는 잘 안 난다니까요. 좋은 일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사를 취재하는 분도 취재도 하지도 않고 그거 잘 기사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긴 맞죠. 사실은 좋은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 무너졌죠. 이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는 것은 좋은 사람이 기본을 딱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있는 모임에서 5명만 시끄러우면 모임이 깨진다고. 근데 아주 심한 경우는 1명 때문에도 깨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시끄러운 5명이나 1명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을 유지하는 95명 내지 99명 여기다가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긍정적일 수 있죠. 우리들의 대부분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이른 아침 정동거리에는, 이제 정동이 서울 종로에 있는 그 거리죠. 지금은 이제 서울이 확장이 되어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쓸 당시에는 서울 범주가 좁았고 정동 이렇게만 해도 지금 강남구라든가 무슨 종로구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큰 범주지만 정동만 해도 그런 구 단위처럼 팍 들어왔을 거예요. 이른 아침 정동 거리에는 뺨이 붉은 어린 아이들과 하얀 칼라를 한 여학생들로 가득 찬다. 그들은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을 배우러 간다. 나이든 어른에 주목하지 않고 학교 가는 어린아이와 어린 여학생, 그 여학생들이 발랄하고 밝은, 아직은 때묻지 않은, 아직은 사회면 기사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기사거리가 될 리도 없는, 그러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부정적인 정보를, 오케이, 난 이쪽 볼 거야. 제가 그 코너를 진행하는 취지에 딱 맞는 그런 그 태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볼게요. 봄이 되면 고목에도 찬란한 꽃이 핀다. 지금 봄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을 하여도 나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센티멘탈하지 않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이 들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비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제 저도 60대가 됐어요. 60대도 후반이에요. 후반인데 지난번에 노래 배우러 간 얘기 했었죠. 거기서 만났던 이제 그 같이 노래 배우는 학생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제 앞에 앉았는데 느닷없이 첫 마디로 하는 말씀이 저보고 선생님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이렇게 평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인가요?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옆에 노래 가르친 선생님이 제가 이분이 하면서 제가 나이가 당신보다 3살 많다고 그러니까 와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실제 나이보다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철이 더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평생을 사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0대 후반이라고 해서 제가 20대, 30대 청년 시절의 낙관과 긍정보다 후퇴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보다 더 신체적으로 발랄한지 그거는 당연히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을 가지고 있지 않나?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피천득 선생님의 이러한 관점, 삶을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는 관점,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관점, 그런 관점을 제법 유지한 것 같고, 또 노래를 흥얼거린 것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 차차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을 하여도 나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센티멘털하지 않다. 바이올린 소리보다는 피아노 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바이올린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좀 슬픈 기운이 있죠. 피아노 맑고 청량하죠. 병든 장미보다는 싱싱한 야생 백합을, 신비스러운 모나리자보다는 맨발로 징검 다리를 건너는 시골 처녀를 대견하게 여기게 되었다. 와, 이런 표현이 이제 정말 문학인의 표현이죠. 모나리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제 올린 그 영상 중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심 있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조회수는 많이 안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학이고 예술이고 원론 이야기하면 공학도가 공학 원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워져서 이게 좀 원론이라 그런지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론도 꼭 필요하기는 하고, 거기에 제가 모나리자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모나리자도 지금 그 다시 한번 한 음절 분석하듯이 제가 꼼꼼히 분석해서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나리자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모나리자는 그림이고 시골 처녀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살아있는 것, 생명,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 시골 처녀가 이제 맨발로, 맨발로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맨발로. 신발이라는 건 인공적인 것이고, 인공은 우리를 감싸죠. 그런데 맨발은 생명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얀 맨발을 드러내고, 징검다리를 펄쩍 건너가는 발을 적시면서, 거기에 시냇물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고 맨발이 있고, 물이라는 것도 근원적으로 생명이 물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그림이 떠오르네요. 이런 그림을 모나리자처럼 누가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 만든 거 자세히 보시고 이 그림의 원리를 잘 이해한 다음에 모나리자처럼 징검다리 건너는 시골 처녀 그려서 한국의 모나리자를 누가 그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옴표하고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는 황혼이 되어가고 있었다. 따옴표 닫고.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 배경을 좋아하던 나는, 옛날에 그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따옴표하고, 그들은 이른 아침 바이올렛빛 또는 분홍빛 새벽 속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황혼빛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요. 그것도 일주일이 기울어진 토요일 오후에 황혼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또 11월이에요. 11월이니까 1년이 기울었죠. 또 저녁이니까 하루가 기울고 있죠. 그리고 빛깔로는 황혼이죠. 근데 여기는 그들은 이른 아침, 하루 시작하는 아침이죠. 바이올렛빛 또는 분홍빛 새벽. 와, 여기에서는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야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배경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빛깔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빛깔 하면서 여러 가지 빛깔을 나열하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홍빛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미술은 사실은 잘 모르고 음악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한 15살, 16살쯤 됐나 봐요. 그 셰익스피어의 책을 처음으로 봤어요. 셰익스피어는 아시다시피 36편의 희곡 작품을 남겼고 서사시를 또 한 편 남겼거든요. 데뷔작이에요.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가 아도니스라는 미소년을 사랑했댔잖아요. 근데 얘는 비너스 같이 미인이 좋아하는데도 신경 쓰지도 않고 사냥만 좋아하다가 결국 죽었죠.
그리고 그 피로 가지고 이제 그 뭐 아네모네인가요? 하는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 두 사람 사랑 이야기를 이제 그 서사시로 처음으로 써가지고 백작인가 하는 하여튼 실력자한테 이것을 바치고서 후원을 받으려고 그랬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쓴 작품이긴 한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구절이 지금도 기억해요. 이 분홍빛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밋빛 노을을 한 아침이 딱 이렇게 시작이 돼. 그래서 그 장밋빛 노을을 한 아침이라는 그 구절이 지금도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장밋빛 노을이 뭔지 알거든요, 저는. 아침에 그 하늘이 굉장히 그 신선한 기운과 밝은 기운과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오는 황혼이 물드는 거하고 달라요. 빛깔이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라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야말로 소년의 빛깔. 아도니스를 묘사하기 위해는 딱 적당한 배경이죠. 그러한 이제 그 시간 배경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3면에 무서운 얘기가 난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1%도 안 되고 0.1%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잘 돌아가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 앞으로 들어가면 요런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을 또 읽어야 돼요. 얼마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문득 들리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따옴표 열고 미안합니다. 따옴표 닫고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갑자기 봄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니까 잘못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제 젊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아무개 댁인가요? 근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냥 뚝 끊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뚝 끊어버린 사람.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글자로 하면 똑같아요. 근데 뉘앙스는 달라요. 약간 웃으면서 겸연쩍어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 젊은 사람으로서의 특히 여성으로서의 아름답고 발랄하고 그러면서 약간 쑥스러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담긴 그런 신선한 웃음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뚝 끊는 거하고는 말이야 다르고 미안하긴 미안한데 그 미안함이 무슨 예절 차리는 미안함 이전에 예술이 되죠. 이 신선한 웃음을 느끼게 하는 미안합니다는 예술인 거예요. 멋이고요. 이 언젠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도덕하고 예술은 달라요. 도덕으로서 미안합니다 하고 예술로서 미안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도덕 같은 답답함과 무거움이 없지요. 이게 사람 살만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 삶이 참 빈곤하고 참 불행해요, 그분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센스가 굉장히 발달한 분이에요, 선생님이. 아주 작은 센스에서 그것을 도덕이 아닌 예술, 미, 멋,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명구절이 나와요. 미안합니다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갑자기 봄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갖는다.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여다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자라면 경제가 허락하는 한 내가 아는 남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농담이고 유머예요. 그 유머. 이게 그 멋이라는 것과 유머는 가까워요. 유머도 예술의 일종이에요. 언젠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유머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에요. 그 비애, 슬픔의 비극의 비극의 아름다움 반대쪽에 희극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희극도 아름다움의 일종으로 보고 이것을 짝으로 맞춰서 이건 비애미, 이건 해한미라고도 하고 유머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머가 아름다움이에요. 유머는 아주 고상한 겁니다. 개그가 아닙니다. 유머하고는 다릅니다. 개그는 남이 넘어지는 걸 웃는 거예요. 보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 비웃음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면서 턱 던지면서 이렇게 유머하는 거예요. 난 못났어. 그러나 그냥 못났다고 이것을 뭐 윤리 도덕적으로 자책하는 게 아니고 살짝 툭 던지면서 여유롭게
웃어 넘겨서 멋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유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여성에게 그렇게 한 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카드 받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야, 내가 여자가 돼서 저런 친구들한테 카드 많이 보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내가 만약 명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여성, 아나운서 같은 아주 예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젊구나. 아, 적어도 목소리 같은 외모를 가졌더라면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이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여성으로 내가 태어난다면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어 여러 청취자들에게 언제나 봄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소리에서 봄을 느끼신 거예요. 젊음을 느끼는 거나 봄을 느끼는 거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와요.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 피 선생님에 대한 책을 낸 책 제목이었어요.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이 얘기는 언젠가 할 겁니다만, 제가 단숨에 책을 썼습니다. 단 5일 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리고 수정을 일주일간 했어요. 선생님이 글자 한자까지 부시는부터. 그러고서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제 그때 연세가 90 몇 세나 되셨으니까 다 읽어드리니 못하고 중간중간 몇 편 읽어드렸더니 아, 좋다. 선생님이 아주 까다로워서 이게 당신 책 허락을 안 해요. 나 죽고 나면 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분인데 당장 허락을 하시고는 같이 샘터사, 이제 그때 샘터사에서 책을 많이 내셨으니까 종로에 있는 샘터사에 가서 그날로, 날짜도 기억해요. 1월 23일. 그때가 몇 년도인지 2003년인가 그래요.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 글을 위에다가 이제 한 편 이렇게 이제 한 구절,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이렇게 한 구절 하고 제가 거기다 이제 뭐라고 이제 원고지 한 너댓 장씩 쓰고 이렇게 돼서 173구절을 뽑아서 제가 이제 이해한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요 구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요런 내용으로 이제 쓰여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을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는 이 구절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세계는 작은 인연, 아름다움, 이 세 가지니까요.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인연, 사람과 사람과 얽히면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지금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요 작은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시골 처녀가 걸어가는 장면을 본 요 작은 사건, 이런 작은 사건들, 정동 거리를 걸어가는 여학생, 이런 작은 사건들, 그것들이 거기에서 보는 아름다움, 작은 사건 아름다움, 그래서 작은 인연 아름다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거미줄처럼 엮어서 거기에 이슬방울이 맺힌 것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연이 거미줄 같다고 이제 불교는 말을 하잖아요. 수많은 조건과 이유들이 모여서 교차점에서 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책을 냈었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속에 비천득 선생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가 안 길어질 수가 없어요. 저하고 인연도 많고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느낀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행복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